네, 자 시장은 지금 일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시장을 화두에 시장을 지금 뭐 정말 외신을 봤을 때 대문에 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사는 딱 두 가지죠. 사실 트럼프에 관련된 기사,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창당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시장을 도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지난 목요일 조기 폐장했고요. 자 금요일이 휴장을 했습니다. 자, AI에 대한 기대감, 중소형주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식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서한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이야기,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는 발표. 자, 그러한 것들은 사실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는 그런 좀 강력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이번 주에는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 두 앵커가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서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서한의 발표 어떠한 세부 사항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월 7일 오후 12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한국 시간을 또 따지게 되면은 7월 8일 오전 1시에 아마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브릭스 국가들은 추가 1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자, 시장은 현재 과매수 구간의 영역에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탐욕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지속적인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것이 일부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S&P 500의 2분기 20회 수치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전 약 2주 전에 일부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모습은 늘 있었습니다만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낮은 그런 하향 조정치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어떤 일부 괴리율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시장에서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감세안 통과 향후 경기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 유예 종료,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은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말 사이에 뭐 지난번에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전쟁 관련돼서 예, 이야기가 있어서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감세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서한 이야기, 일론 머스크의 뭐 창당 이러한 이야기로 지금 시장을 약간 조금 옥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 분위기 뭐 간단하게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상반기가 드디어 지났습니다. 예. 상반기를 움직였던 가장 큰 트럼프 머릿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했던 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세. 두 번째는 관세. 세 번째가 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자신의 레거시 일기 때 만들어놨던 이 감세, 이 위대한 일을 앞으로도 쭉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7월 4일 날짜 받고 밀어붙여서 드디어 성공했지 않습니까? 성공했죠. 맞아요. 네, 문제는 여기에는 항상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스트가 들고 그 코스트가 적게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3조 달러 넘거나 아니면 많이 보는 분들은 5조 달러 이상 엄청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늘고 부채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론가 메꿔야 되는데 트럼프의 보관은 해외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이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밀어붙인 거고 결국은 감세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변수로 계속 세계가 다 같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감세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자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뭘로 메꿀 거냐 이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관세 수입을 더 많이 해서 메꾸거나 이자를 낮춰서 이자 비용을 줄이거나
그래서 제롬 파월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그렇게 올리겠다고 또 압박을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딱 이제 쥐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움직일 게 이 두 가지인데 당장 코앞에 있는 게 관세다. 그래서 이전보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세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최대 압박을 통해서 최고의 수입을 얻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나라들은 좀 우리 입장 같은 경우는 난항을 좀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제가 두 가지를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뭐 베트남에 대한 일단 상호 관세 일부 뭐 협상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20% 또는 우회로 했을 땐 4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0%를 혹시나 대표님께서는 가이던스로 좀 보고 계시는가? 예를 들면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 일본 또는 인도에 대해서 뭐 15%, 20% 정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과거에 좀 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근데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물론 예측하기도 정말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사실 뭐 많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이 관세 뭐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지금 뭐 진행이 될지 뭐 이런 것들 물론 정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대표님께 보시기에는 이 관세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넣어야 될 거는 알게 모르게 4월 2일 날 폭탄 선언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은 46% 처음에 받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우리나라 25%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20% 됐는데 그 사이에 4월 8일 날 일시적으로 유예하면서 다 깎아가서 일률적으로 10%다 적용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최저가 10%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도 10%였고 10%는 기본이고 이제 거기에 더 얼마를 얻느냐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은 추가 10%에서 합쳐서 이제 20%를 받게 된 거잖아요. 총 2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아까 총 40에서 46에서 거의 반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절반 정도로 낮춰서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25% 받았으니까 추가 10%는 기본이고 추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한 절반 정도를 아마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의 목표는 그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각 국마다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베트남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상황은 다 다를 텐데 특히 우리나라는 품목별 관세들이 센 나라기 때문에 이건 또 논외로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건 상호 관세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미국의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게 양보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서 협상력이 정말로 좀 중요하고 일단은 아마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네들이 필요한 조선, 뭐 인프라 투자, LNG 우리 사오고 알래스카 투자하고 이런 거 해줄 테니 일단은 좀 낮추고 미루자. 이제 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목표는 일단은 유예 기간을 좀 미루는 거. 그래서 이제 8월 1일 얘기 나오는 얘기도 일단은 그 사이에 좀 더 협상을 하겠다는 걸 것 같고요. 각국별로 일본도 지금 참여연 선거 7월 20일 있고 나머지 인도나 또 EU도 좀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압력을 좀 더 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국가 배드캅, 트럼프는 배드캅하고 있고 나머지 베센트나 루트닉이 이제 국합하면서 8월 1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감세안이 조금 뭐 지속이 되면서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뭐 부채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뭐 금리를 좀 낮춰야 되고 관세를 좀 부과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 감세안이 좀 진행이 되면 뭐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또는 국채에 대한 어떤 비중의 증가도 좀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이 대표님께 보시는 그 소비자 물가와 일부 좀 연관이 됐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데 지금 이게 원 빅 뷰티풀 빌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큰 그러한 근데 이게 과연 끝까지 아름답고 좋을지는 두고 봐야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지금 미국이 역대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트를 갖고 온 게 지금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여기에 추가로 5조 달러를 향후에 더 지금 찍겠다고 지금
부채 한도를 높여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장기채는 못 찍고 10년물 이상은 못 찍고 단기채 1년물 미만으로 좀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단기는 아무래도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가 있고 예, 근데 예. 이 비중이 전체 발행 물량 중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5년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따라 올라가더라. 과거의 흐름인데요. 이게 예.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장기 차트인데 예. 파란색 선이 단기 국채 1년 미만의 T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채 발행 중에 차지하는 비중. 지금 20% 초반대인데 예. 1980년대 최고치 찍었을 때는 30%가 넘었죠. 예, 3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근데 단기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국채를 발행을 했네요. 그렇죠. 예, 최근에 국채 가속도가 그래서 예. 지금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장기물은 장기물은 또 소화시키려면 지금 기간 프리미엄을 더 달라. 그렇죠. 금리 더 내놓으라. 예.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단기물을 점점 더 몰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을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연준 위원들도 이걸 전혀 모를 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앞으로 나올 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향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또 금리 인하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원인 제공자는 정부잖아요. 예. 이 정부. 연준이 사실은 원인 제공을 하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연준한테 주어진 목표는 물가 안정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최대 고용인데 고용 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또 희한하게 또 이때 제롬 파월의 손을 들어준 거죠. 6월달 지표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물가 지표를 볼 텐데 지금 6, 7, 8월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은 이게 그 단기채를 많이 찍어서 이런 일이 난다기보다는 단기채를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결국은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채는 상대적으로 그거를 얹을 수 있는 사실은 물가는 금리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물로 자꾸 찍다 보면 악순환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지금 연준이 해야 될 일은 물가를 잡는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이제 금리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약달러의 어떤 기조 현상, 지금 이제 방향성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평균적으로 강달러 기간이 지난 한 7, 80년 동안 기본적으로 강달러 한 7년 일어나면 약달러가 한 10년 정도 일어나는 사이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강달러 사이클은 2011년 정도 시작해서 14년 사이클을 끌고 왔어요. 가장 긴 사이클을 끌고 왔거든요. 이게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의 한 30%를 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뭐 독일, 뭐 영국 뭐 이런 데들 잔뜩 들고 있는데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달러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저희 그 환을 컨버트해서 자기 나라 그 통화로 환산한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환 해지를 하면 해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미국 국채를 자기 나라 통화로 환 해지한 그 금리랑 같은 그 만기의 자기 나라 금리랑 비교했을 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야 계속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면 내가 굳이 환희제 비용을 내고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돼. 손해를 보고 있죠.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일본은 꽤 오래됐고요. 사실은 2022년 이후부터 꽤 오래된 상태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유럽 쪽에게 지금 유로화나 파운드화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의 채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환해지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럼 굳이 내가 이거 돈 싸들고 미국 갈 일이 있냐?
자국에 통하는 게 낫지. 미국 입장에서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지금의 어떤 미국의 어떤 약달러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높던 것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다 네. 트럼프 정책이 약달러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속도가 제가 보기엔 제가 만일 트럼프라면은 약달러 너무 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지금은 강달러가 오히려 미국 입장에 나은데 예. 약달러가 좋다고 작년에 사실 그걸 공약화하면서 트럼프 당선됐잖아요. 제조업을 밀어붙이고 수출을 많이 밀어내려면 약달러의 어떤 상황 자체가 더 이로우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얻으면 잃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저렴하고 쉽게 구했던 외국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뭘 하나 얻으면 뭘 잃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잃는 게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과거에는 이제 금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금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뭐 여러 가지 각광을 좀 받았고 최근에 뭐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출렁거리다 보니까 금으로 또 이제 많이 쏠렸었는데 이제 지금 금과 여러 어떤 약간의 좀 그러니까 금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도가 일부 다른 데로 좀 옮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또 어디로 뭐 지금 시장이 좀 옮기고 있을까요? 상반기에 가장 큰 희한한 게 안전자산의 대표는 금과 미국 달러였는데 금은 26% 올랐고 상반기에 반면에 미국 달러는 10% 빠졌습니다. 정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약달러의 이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금이 사실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온스당 3,3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뭐 재미를 좀 봤지만 전통의 강호인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금의 투자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마나 고민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이런 귀금속이나 금속, 산업금속 이런 거의 큰 흐름은 첫 번째로는 강달러 때 약하고 약달러 때 강해진다. 달러와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도 달러 약세일 때 금이 강세로 간 것이 또 한 번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거기에 미국 이게 또 재정 적자,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성과 금의 가격은 또 똑같이 갑니다. 근데 앞으로 또 사실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채가 늘 거기 때문에 금이 여전히 좀 많이 올랐지만 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금이 제일 많이 올랐고 이게 제가 한 20년 이상 차트인데 그다음에 은이 따라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중에 특이한 게 전고점을 금과 구리는 다 돌파를 했어요. 2008년도, 10년도의 전고점을 유일하게 돌파를 못한 게 은이라는 거죠. 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레깅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레깅이 있다. 이게 금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은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레깅 이펙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금은 대부분 안전자산, 소위 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은은 산업 수요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레깅하는 게 있어서 이런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과거 이제 달러와 어떤 금과 은의 어떤 관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난 달러의 약세는 일부 안전자산의 어떤 강세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금과 은의 어떤 비율적인 부분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조금 뭐 이용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거는 들고 있으면 기분은 좋은데 여기서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커머디티 투자라는 게 원자재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니까 소위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커머디티 할 때는 상대 평가를 많이 하는데 상대평가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과 은을 비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스당 금을 사기 위해서 은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서로 상대적으로. 그게 항상 보면 특정 비율 안에서 장기 흐름이 특정한 그 소위 범위 안에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괴리율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올라가는 금은 좀 고평가가 됐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약간의 그 상대적인 어떤 비율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970년도 이후에 71년도 정확히 미국의 닉슨이 소위 금태환, 그러니까 금으로 바꿔주던 거를 이제 벗어났잖아요. 보통 그때부터 사실은 금과 은의 그런 흐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통상 그때 대략 금과 은 사이의 비율이 대략 낮을 때는 지금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대략 한 20에서 30이 제일 바닥이었고 높을 때는 100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최근 사실 이걸 좀 더 길게 놓고 봐도 한 80년 뭐 이렇게 차트를 봐도 100을 넘어가면 금이 확실히 고평가다. 결국은 금 1온스를 갖기 위해서 소위 은 100온스가 필요한 이렇게 되면 이금 이제 너무 갭이 커진 거죠. 금이 너무 은 대비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1990년대 한번 그걸 넘었었고요. 2020년대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한 석 달 사이에 100을 넘었다가 지금 91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보면 그래서 사실 최근 3개월은 금보다 은 가격이 조금 더 올랐는데 평균 지난 한 30년 이상 60년의 평균을 보면 평균이 65 정도 되거든요. 지금 90일인데 65까지 올라면 방법이 금 가격이 내려오거나 은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래야지 65 갈 텐데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부채가 늘어나면 금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금이 버틸 거고 최소한 못 올라가더라도 버틸 거고 그러면 65까지 맞출 때는 은 가격이 올라가서 맞출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확률적으로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같은 확률이면 은 투자가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성공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와 관련된 혹시 뭐 ETF나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ETF 투자하실 땐 제일 좋은 건 단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크고 거래량이 많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티커 SLV라는 ETF가 있습니다. SLV요? ETF가 있습니다. 실버네요, 실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파이더였던 인베스코 스파이더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가능하시면 ETF 투자하실 때도 가능하면 그 소위 제일 큰 거 투자하시는 거 거래량이 많은 거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금리 그리고 이제 약달러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금과 은에 대해서 어떤 비율에 관련된 은 ETF까지 SLV까지 이렇게 너무나도 알차게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뭐 늘 제가 뭐 믿고 또 많은 대표님 의견을 또 인사이트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도 또 어떤 인사이트를 또 들고 오실지 너무나 기대되고요. 자 오늘은 저희 또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자 오늘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시장의 이슈들이 좀 있고요. 정치적 이슈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내일 장중에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저희가 잘 알차게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